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김영남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비가 좀 많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많이 와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충청권 여기 비가 지금 온 것보다 더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서강대교 걸쳐서 여의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도 비가 계속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좀 만전의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 3대 특검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건진 관련된, 뭐 명태균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적어도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몰랐다. 이런 공천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드러난 증거에 의하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김영선 의원 공천. 아니 그건 본인이 경선하라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알려줬잖아요. 빨리 손을 쓰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명태균 씨한테 줘서 네. 그래서 그 새벽부터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공천이 그건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같은 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실시되면서 공천 작업도 같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지방선거가 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금 이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였으니까 만 3년이 더 지나서 얼마나 증거가 남아 있을지 수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천 개입 문제가. 공천 개입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 공천 개입 얘기 사실은 이게 이제는 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그런 의혹들이고 저희가 이따가 이제 강혜경 씨를 또 인터뷰할 예정인데요. 하나하나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명태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특검 아까 제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상민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또 압수수색 들어간 건가요? 그 지난번 금년 2월에 압수수색했을 때 그 현금 뭉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 그 압수가 안 돼서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죠. 지금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지금까지는 없겠죠. 근데 압수수색이 이제 다른 건으로 했는데 왜 또 하냐?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다 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찾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품목이 적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있으면 압수를 해오는 건데 범죄 혐의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그래서 한 번 압수수색했다고 뭐 두 번, 세 번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가끔 그 뒤에 압수수색에서 또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깊숙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른 데하고도 조금 관련 있지 않을까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도대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게 너무 진짜 궁금한데 무척 궁금해요, 진짜. 이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좀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는 얘기가 또 이제 2보로 더 붙여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요.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해서 이상민 주거지 압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서 이거 들여다본다. 사실상 단전단수 문제로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그거는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란과 관련한 주요 임무를 실제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 관련한 논의를 하고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네.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국에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병 처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하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내란 특검의 두 번째 구속자가 곧 나오겠죠. 두 번째 구속자도 나오고 갈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이건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진법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까지 건진법사가 깊숙이 개입한 사항들이 많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 법사, 책사 김건희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거. 집사 김혜성, 법사 전성배, 책사 명태균 그러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걸 보고 좀 눈을 의심했거든요. 건진법사가 이 통일교 그 윤모 씨 네. 문자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윤심이 뭐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넉 달 앞은 그 시점이죠. 2022년 11월부터 나눈 대화를 보니까 윤 전 본부장이 윤심이 정확히 뭐냐? 전당대회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얘기를 했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과시할 규모가 어느 정도냐? 투표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전성배가 10,000명 이상이다. 권리당원 돼야 되는데 3개월 이상 당비 나쁘다.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자 주고받은 시점을 보면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고 대표직이 박탈된 다음에 당 대표는 권성동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나올 때 주고받은 문자란 말이죠. 이 문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문자를 주고받을 시기에는 네.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당대표 출마 준비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출마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열심히.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꺾이는데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본부장이 인원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 쪽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권리당원은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고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던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얘기 나온 대로 3개월 당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2023년 3월 전당대회니까 이 얘기를 주고받던 2022년 11월에는 그때 가입시키면 전당대회 투표권이 생기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남아 있던 시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원 동원을 해서 책임당원 입당을 많이 시키면 투표권 행사하고 그 투표권으로 밀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신도들에게 네. 어떤 오더를 내려서 쫙 투표하게 만드는 이거를 논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이제 통일교가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이 통일교 개입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자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걸 문자 주고받은 다음에 어쨌든 권성동 의원 전당대 불출마를 했고 김기현 의원이 뭐 당선이 됐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참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죠. 아니 어떻게 더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때 다른 후보는 두들겨 패서 주저앉히고 뭐 안철수 의원은 출마하려고 했더니 그때 뭐라 그랬지? 뭐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그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에서 네, 뭐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하고 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일이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 조폭들이 나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벌어졌었죠. 그 당시에 김기현 사실은 인지도 면이나 여러모로 제일 뒤쪽에 있던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서 네. 당 대표가 됐던 그 과정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해서 그랬더니 윤 전 본부장이 이 건진법사 전 씨에게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여러 명 가입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했다. 글쎄, 근데 낭패 뭐 결국에는 뜻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김기현 당 대표가 만들어 졌던 상황이니까 그걸 왜 낭패라고 표현했을까? 그건 약간 의문인데요. 뭔가 사정이 더 있는 것 같아. 더 있다. 네, 그거 외에 사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다. 이거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전 씨 측에서는 윤심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모 씨가 문의하니까 아는 척 답변했다. 실제 권성동 의원은 당선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 저는 이 말이 괜히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 통일교 신도들 국민의힘 당원을 입당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입당은 시켰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10,000명 이런 얘기하고 뭐 권리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 3개월 얘기하고 있으니까 11월에 바로 이제 행동했어야 되는 시기니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신천지 뭐 개입설도 당시에 뭐 있었고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 종교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모로 얘기가 좀 많았던 그 시점인데 건진법사와 통일교 가운데 이 부분 글쎄요 이거 참 희한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한 사람이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의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한 검사 중 한 명으로 사실상 이창수 전 지검장을 지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냥 말씀하셨을 리는 없고 그리고 건진은 소문이 파다하게 이미 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선 전부터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그때 왜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할애식 그 행사장에서 그때 대선 캠프 맨 꼭대기 층을 이제 한 층을 비워서 그때 신년 할애식을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건진이 어디 끌고 가는 장면이 이렇게 유도하면서 인사시키고 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단 말이죠. 건진이 세구나. 이거는 뭐 상하 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치기가 참 툭툭 치기가 이거 어렵죠.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니고 대선 후보인데. 그렇네. 그러니까 그때는 2021년 2021년 11월에 당 후보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미 당내 경선이 끝나고 유력한 대선 후보일 때예요. 근데 공직선거 후보가 아무리 후보는 을이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죠. 대선 후보는 달라요. 더군다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적어도 뭐 50% 무렵의 그 대선 후보는 후보 때부터 이미 다르죠. 근데 거기 뭐 어깨 툭툭 치면서 일로 와 그래갖고 뭐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이른바 그 대단히 출세지향적인 검사나 공직자들 중에 건진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면 뭐 진실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 어쨌든 공직자 중에 많았을 겁니다. 많아. 건진 찾아가서 인사청탁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검사 중에는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씨가 정치 이제 브로커로부터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를 했고 수십 건의 검찰과 경찰 관련 청탁 메시지를 입수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검사 쪽도 아시니까 정말 이렇게 인사 청탁으로 이뤄진 인사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아십니까? 그거는 거의 드러나는 법이 없죠. 어렵다?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은 알 방법은 없죠. 근데 그 전에 보면 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정권의 실세에게 인사를 부탁하는 네. 청탁 편지를 썼다가 썼는데 아마 그 청탁을 받은 유력 정치인이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편지. 야, 오늘 검사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더라. 뭐 이러면서 결국에 그 양반 편지 썼던 사람은 검찰을 떠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단 방법을 안 거리는 사람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인사 문제가 상당히 공직자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청탁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 중에 강석훈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전 씨 휴대폰 2대를 보니까 뭐 이제 검찰, 경찰, 은행,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 관련 청탁 메시지 다수 있고, 또 지금 봤더니 이 A 씨가 윤석열 취임 후에 이 전 씨에게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임명해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렵 강 전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특보로 임명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청탁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실제로는 전 씨가 4월 2일 김 여사 측으로 저장된 휴대폰 번호로 강석훈 추천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이 또 됐어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이 답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총리가 지목이 됐죠. 예. 대신 뭐 강석훈 전 의원은 산업은행 회장이 임명됐는데, 그럼요. 경제수석보다 산업은행 회장이 더 좋지 않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경제수석은 이제 사실은 차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에 있으니까 네. 뭐 실세로 불릴 수 있는데 일단 받는 급여가 네. 상대가 안 돼요. 급여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수석은 네. 그야말로 차관급 공직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전으로 1,000만 원 정도 받을 거면 1,000만 원 조금 넘을 수 있겠네 요새는. 네, 세전으로 1,000만 원 좀 넘게 받을 거고, 산업은행 회장은 그 월 한 1억 안 될까요? 에? 억이 돼요? 일단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회장은 연봉이 세요. 제가 산업은행 회장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번에 옛날에 KB금융은행 그 회장 정도 되니까 연봉 한 20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금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더 잘 됐네. 그리고 판공비나 그리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이른바 우리 경제가 힘들거나 이럴 때 공적 자금 투입할 때 산업은행이 거의 매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공적 자금 회수 과정에서 그렇게 투자했던 회사의 매각이나 지금 이제 HMM 같은 거 아직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 관리하고 있는 자산 회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회장은 글쎄 경제수석할래 산업은행 회장할래 그러면 산업은행 회장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경제수석하고 산업은행 회장 중에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저보고? 돌발 질문. 둘 다 뭐 의미가 있는 겁니다만 하여튼 좀 지내기 편한 거는 산업은행 회장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몰라요.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지금 경제수석, 그러니까 개통실 사람이 너무 왜냐면 대통령실 들어가면 너무 고생하더라고. 어제 우상호 수석하고 통화했는데 2kg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상호 수석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기존에 머리카락이 많았나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그건 치명적인데. 눈물 나더라고요. 치명적인데요. 치명적이다. 아,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경제수석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강석훈 이거는 뭐 실패한 인사청탁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여러모로 좀 보면 객관적으로 경제수석보다 산업은행 회장이 나아요. 근데 물론 강석훈 전 의원은 캠프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인수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로 간 거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죠. 예. 물론 그 옆에 후보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강석훈 전 의원하고 김현숙 전 의원하고 사실은 인수위에 책상이 나란히 같이 있었어요. 옆자리였어요. 옆자리. 그런데 김현숙 전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석훈 전 의원은 아무 소식이 없길래 진짜 옆자리에 바로 있었는데 한 명은 장관 가고 좀 서운하겠네 그랬는데 웬걸 산업은행 회장 가서 더 잘 됐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강석훈 전 의원은 이 청탁에 했던 A 씨와 어떤 관계인지 또 인사청탁을 부탁했는지 이걸 묻는 한국일보 이제 질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저렇게들 열심히 움직이는데 난 그런 걸 못해서 내가 안 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들 열심히 했구나 물밑에서. 이거 진심이 이제 묻어 나오신 진짜 이거 진짜 찐이다 찐 진심. 그래서 휴대전화도 계속 보시고 하셨지만은 결국 연락은 아직까지 없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고 청탁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저희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 함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뭐 김용남 전 의원은 여러모로 또 아마 또 크게 쓰기 위해서 또 준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기도 좀 많이 더 세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 지금 뭐 인사청탁 관련해서 건진법사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거는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증거도 나올 것 같고 그때 인사 관련해서 사실은 건진법사 얘기를 떠올려 보면 윤석열 초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건진법사 조심해라라고 뭐 대기업들 기업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건진법사 조심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기업 쪽에 그 접근을 해서 내가 뭐 어려운 거 해결해 줄게 뭐 좀 내놔봐 뭐 이런 거를 게 있어서 그 소문이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소문이 확 퍼졌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대기업 쪽에 건진법사 접근하면 뭐 조심해라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때 건진을 잡아갔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건진한테 조심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고 건진을 니네들이 조심해 그렇게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고 보면은 뭐 천공 얘기를 우리가 임기 초반에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임기 초반에 알고 보면 건진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던 더 셌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기업들 쪽에 하고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혜성 씨 있지 않습니까? 집사 얘기를 해보죠. 이제 법사 얘기했으니까 집사 얘기로 넘어가 보면 지난 3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졌죠. 파면 이후에 출국을 했는데 신장식 의원 말로는 김혜성이 태국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인터폴이 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베트남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 나라가 캄보디아가 있고 라오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이 이제 태국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가 이제 일단 베트남의 체류 자격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무비자로 가서 체류할 수 있는 게 최장 90일인데 지금 90일 넘었거든요. 출국한 지. 석 달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90일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85일 됐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랬나요? 4월에 갔으면은 4월 지금 5, 7월이잖아요. 7, 3개월 돼갔나? 거의 3개월이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4월 며칠 날 출국했느냐에 뭐 따라 20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90일 다 돼가는 거의 거네. 다 됐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도 그리고 거기 국경 관리가 그렇게 베트남은 무비자로 45일 체류래요. 베트남은 45일이에요? 이미 지났네. 이미 지났으면 왔다 갔다 했다는 건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잠깐 뭐 라오스나 이런 데 넘어갔다 오면은 또 아니 그리고 뭐 되거든요. 라오스나 캄보디아 통해서 네. 그 태국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 저 같으면 태국은 그래도 수사 공조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도 그 되게 느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수 있겠네. 네. 공조가 좀 느리고. 캄보디아, 라오스는 더 안 돼, 잘. 사실은 수사 공조가. 그럴 수 있고 지금 체류 기간 90일은 이 비자. 그러니까 우리 영문으로 이 비자를 받았을 때는 머물 수 있는데 무비자로는 45일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갔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베트남에 계속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태국으로 와서 일단 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이 김혜성 생각은 안 들어간다. 어떻게든 버티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안 들어올 생각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언론사를 상대로 뭐 곧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거는 네. 사실은 그 일종의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발부가 됐으면 특검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여권 무효화 되면 잡아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권이 무효화되면 물론 어떤 그 공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는 제약이 좀 따릅니다만 사실은 육지를 통해서 그게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 남북한 간의 어떤 휴전선처럼 그렇게 국경 경비가 삼엄하고 철저하게 잘 되는 나라도 있지만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접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려면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잡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때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 KH 그룹이라고 KH 하얏트하고 저 알펜시아 리조트를 소유했던 그 쌍방울 그룹 사건 터졌을 때 같이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 KH 그룹의 배상윤 회장인가요? 그 사람도 지금 2년 넘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외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게 조연천 시즌 2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잡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도 지금 싱가포르로 갔다라는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보시는지. 싱가포르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안 갔을 것 같아요. 왠지 싱가포르는 아닐 것 같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경찰력을 비롯한 행정력이 그 센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는 오래 도망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오히려 여기 베트남 이쪽에 있으면서 육로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 거기는 다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는데 뭐랄까요? 치안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데가 더 편하거든 도망 다니기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 도망갈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입국을 하게 만들려면 압박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어떤 그 재산이나 뭐 얼마나 많이 남겨뒀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고 지금 그 배우자는 베트남에 같이 출국 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그 소재가 불명하다면서요.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특검법 뭐 통과된 직후에도 이 김혜성 씨 자녀들 뭐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글쎄요 싱가포르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싱가포르이 더
김혜성 씨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장소일 수 있다. 그 아이들이 예. 학교를 다닐 테니까 어디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거고. 네. 이게 약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같이 출국을 못했다면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그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김혜성 씨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어디 집어넣는지 만약에 싱가포르에 네. 집어넣었다면 싱가포르이 이 오래 도망 다니기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떠나기도 쉽지 않겠죠. 일단 학교부터 문제.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어디 취학을 시켰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사 수사가 빠르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김혜성 이 회사에 자본 잠식 이 회사에 184억을 투자를 했다. 지금 특검에서도 관련 기업인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오늘 기업인들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네. 출석이 지금 됐나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속보가 좀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조윤상 HS 효성 부회장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소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범수 전 의장은 아마 예? 다른 사람을 내보내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래요? 적절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기업인들만 불러서 조사를 해도 투자금 왜 냈는지 이게 적절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오래 못 버틸 거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사실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혐의가 매우 짙어요. 네. 왜냐하면 IMS 모빌리티라는 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50억이든 30억이든 주면 무조건 없어지는 돈이야. 이건 누가 봐도. 자본 잠식 회사니까. 네, 근데 자기 개인 돈을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 많은 분들이 절대 자기 돈은 그런데 안 쓰죠. 네. 이거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러면 법인 돈을 그렇게 회수 가능성이 예. 희박해 보이는 곳에 그렇네. 넣었으면 이게 일단 업무상 배임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돈이 이제 정식 계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이른바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면 뭐 이건 횡령도 되는 거고 뭐 네. 양쪽 다 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너무 짙단 말이에요. 오래 못 버틸 거려.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오면.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 뒤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압박을 했는지 이것도 밝힐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거 점점 퍼즐이 맞춰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문제도 보면 전현기 경영진 4명 뭐 오늘 구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장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성욱 전 회장, 이은근 전 대표이사, 삼부토건 부회장 겸 이 웰바이톡 회장으로 활동한 이기훈 씨 뭐 등등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일단 발부 영장 범죄 사실이 어느 방향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주가 조작이냐, 네. 아니면 내부자 거래냐.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는 건 미공개 정보.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이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로 확 뛰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내부자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우리 회사 못해 그거. 우리 해외 사업 이미 안 하겠다고 공시도 낸 적 있는데. 맞아요. 뭐 어느 쪽으로든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내부자 거래도 이 경우에는 쉽죠. 근데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때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네. 보유하던 아니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가의 그 어떤 통정 매매나 예. 허수 주문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는 적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제가 보기엔 영장 발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쪽으로든 될 거다 이거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희 특검이 또 이 점을 얘기를 했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부당 이득이 369억 원 추산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0억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369억 원 추산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수익 모델로 뭐 삼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명박 생각이 나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 삼았다라는 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일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때 뭐 사자방 해가지고 그때는 뭐 예. 이른바 그거는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쫙 한 거지. 이거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매번 직접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영부인하고 영부인 회담하고 예. 뭐 또 폴란드 갔을 때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네. 이런저런 지원 계획도 발표하고 포럼도 참석하고 이렇게 그때 그 타이밍 맞춰서 행동까지 직접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는.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일, 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렇죠. 직접 뛰어든. 네. 이걸 밝혀야 되고 그러면은 김건희 이런 의혹들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김건희 언제 소환 조사받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매번 소환 그때 사건별로 소환을 할 거냐. 사실은 한 사건만 갖고도 한 번 소환에 안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문제만 해도 그게 이제 특검이 얘기한 360여 억 원이 네. 삼부토건과 관련된 것만 계산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DYD, 네. 웰바이오텍 이 묶여 있는 회사 코스닥 회사들이 더 있거든요. 네. 그 관련 그것만. 회사들까지 다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껌껌이 하면 사실은 수십 번 조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 수사를 마치고 네. 8월쯤 소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8월쯤 생각합니다. 좀 묶어서 조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영장 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지금 이런 수사 돼가는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지 이것도 좀 추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실한 식김굿이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좀 어렵으니까 그럴 수 있겠. 그만큼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자,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냐면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온 거다. 그때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 그래서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말만 보면 맞는 말인데 네. 이른바 지금 4명의 중진을 거명하면서 네. 거취를 밝혀라. 밝혀라. 결국에 그 얘기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왜냐면 네. 의원직 사퇴하면은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그 보궐선거하면은 다 되죠. 가뜩이나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 차기 네. 총선 불출마 선언인데 제가 보기엔 순서가 틀린 거 아닌가? 순서가 틀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4명도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4명도 거취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 순서가 싼 거는 어디 가고 4명이에요? 그러네. 싼 건 사라졌네요 지금.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에 무게가 안 실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혁신을 하려면 네.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예. 책임이 많은 사람들부터 책임을 물어가기 시작해야죠. 근데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 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분들도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사건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후보 교체 파동. 김문수, 한덕수. 야, 내가 저 꼴은 못 보겠다 진짜네. 보다 그렇지. 이건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후보 교체 파동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그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예. 혁신 대상으로 삼고 당신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네. 라고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그다음 이제 요번에 거명된 4명한테 넘어갔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2명은 그렇네. 원래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게 일단 그 2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좌절되고 바로 네. 이어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야 누가 칼자루 줬어 그렇게 네 맘대로 하라고 이게 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윤희숙 위원장이. 예. 근데 어느 틈인가 싼 거는 사라지고 4명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든 뭐 쇄신이나 혁신이든 모든 일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야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하는 말만 보면 요렇게 좁게 보면 말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넓게 보면 아니 순서가 틀렸지 않아? 순서가 왜 바뀌었어? 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는 뭔가 사감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 시켜준 사람이 그쪽 입김이 작용했다든지 뭔가 있기 전에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혁신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객관적인 기준이 안 보이면 어떤 식으로 인식되냐면 이거는 그 일종의 정치적 새싸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야. 한쪽에서 한쪽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누굴 구속을 하든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쇄신하자 혁신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160억 발언 소송전까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60억 이거 뭐 여의도 이제 소문으로 돌던 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권영세 전 위원장은 이거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는 관찰하고 계십니까?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소고발전이 되면 사실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됐네. 잘 됐다.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딘가에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한국 옷들이 많이 중고 옷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되게 한덕수 이름 써져 있는 기호 2번 한덕수 써져 있는 그 옷이 어딘가에서 발견될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네요. 이것도. 고발 못하면 맞아. 그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생각한다.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고발장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하는 것도 어렵겠다. 뭐 이런 말씀들. 그 양이 많아서 만약에 만들었던 댓글로 게 맞다면 그거 소각하기 쉽지 않죠. 양이 많아서. 그렇죠.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돈 푸는 방법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그러면서 빚내서 돈 풀면 집값 오르는 건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오를 수 있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민생회복 쿠폰을 통해서 풀리는 금액 정도가 정말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의 금액이냐. 15만 원 받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집 사. 그리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55만 원 받는 건데 그거로 집 살 수 있느냐? 일단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그거는 맞는 말인데.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소비 쿠폰이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로 많은 금액이냐? 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를 갖다 놓고 보면 네. 안 맞는 거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집값과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집값과 관련해서 얘기 시비 걸면 안 되죠. 토지거래 허가제 네. 그거 풀었다가 난리가 났었죠. 아니 토지거래 허가제를 네. 어떻게 거꾸로 푸냐고.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될 지역을 가장 먼저 맞아요. 푸는 바람에 그게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지역인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푸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떨썩했고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대출 규제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불을 좀 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얘기를 누가 합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집값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유리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대학생 10명 중에 뭐 7명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 보니까 저는 제 느낌이 내년에 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방선거. 거의 출마로 정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저런 뭐 명태균 관련해서도 네. 수사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를 면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런 어떤 법적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네.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면 서울시장 5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정말? 아니 물론 법률적으로는 중간에 스스로 사퇴해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네. 3선까지 허용하고 있는 거에 걸리진 않아요. 이제 중간에 10년 쉬었다가 네. 이번이 3번째인데 근데 앞에 2번을 했잖아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5선 도전인데 네. 아니 뭘 그렇게 잘했다고 서울시장을 5번 하겠다고 하는지. 야, 그리고 뭐 기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특검에서 나 빨리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뭐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네. 검찰에 출석해서 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하다가 기소되고 나면 검찰 비난하고 법원 가서 내가 무죄 받아오겠다. 그러다가 1심에 유죄 나고 항소심 가서 네. 바뀔 거다 그러고 대법원 가면 최종적으로는 무죄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면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런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뭐. 그렇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말 이슈들 하나하나 분석을 꼼꼼하게 다 해봤는데 오늘 또 방송 보시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된 수사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 국민의힘 상황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